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소개에 항상 국방정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늘 생각하고 밀떡, 밀리터리를 얘기하는 흐름은 국방정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음 어떤 주제 때 네.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끔 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4월에 네. 애리조나 유마에서 시험장에서 K9 물론 이제 노르웨이에 수출했던 K9 차체하고 엑스칼리버하고의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만남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사격을 한 거죠. 시험 사격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고 미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을 작년에 시험한 것은 있어가지고 밀떡에서 한번 네.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죠. 그런 사거리 연장탄도 필요하고 지금 정밀 유도 포탄이죠. 엑스칼리버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거리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 명중오차가 지금 엑스칼리버가 어느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한 1m 범위 내라고 알고 있는데 1m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전쟁의 안개를 다 포함하면 5m 정도 될 수 있다. 그렇죠. 5m, 20m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공표되는 건 5m고 시험 사격 같은 걸 할 때는 1m 쪽으로 네. 압축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5m나 1m나 맞는 쪽 입장에서는 네. 치명타죠. 아프겠죠, 보통. 근데 중요한 게 그 공산 오차가 중요한 게 맞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때리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군 병력과 적과 가까이 붙었을 때 아군 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적이 있는 곳에 민간인이 있으면 공산 오차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과연 엑스칼리버가 뭐냐?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한 게 무엇을 위해서 시험을 한 건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우선 태상호 기자님께서 네. 그런 거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엑스칼리버의 정식 명칭이 M98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개량형은 A-뭐가 이렇게 붙고 하죠. 그래서 스웨덴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포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GPS로 정밀 유도되는 포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산 오차라고 했죠. 사실은 원형 공산 오차가 제대로 된 말입니다. 그래서 CEP라고 그렇죠. 하죠. CEP라고 하죠. 네.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네. 원형 공산 오차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명중 오차라고도 얘기하고 이러죠. 예. 제가 포병이 아니라서 포병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포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적과 혹은 민간인과 이 75에서 150m 떨어져도 포탄을 투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명중률이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오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험장에서 그냥 모든 게 완벽한 수준에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하면은 1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환경이 안 갖춘 전쟁터에서 하면은 5에서 20m 정도는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밍을 때려도 그렇게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업체 이야기입니다. 제 설명. 네. 실제로는 어떤지는 잘 아직 실전 데이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밀떡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이제 제밍으로 해서 엑스칼리버를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남은 재고들을 전부 철수해 갖고 미국에서 이제 뺐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GPS로 유도되는 거고 그 GPS 유도 장치가 사실 제밍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항제밍 능력을 갖다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엑스칼리버는 단가가 비싸죠. 제가 알기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발당 5,200만 원 정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전세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일반 탄 같은 경우 150만 원 정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몇 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싸고 우리가 그와 유사한 정밀 유도 포탄을 풍산해서 또 한화해서
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발 사례가 좀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드롭돼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우리가 또 활성 포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지난번 밀덕에서 엑스칼리버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포탄을 태 기자님 말씀대로 애리조나 유마 시험장에서 K9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수출한 그렇죠. 거니까. 예. K9 A1인 것 같아요. A1을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 그 결과랄지 또 그리고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실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가 뭘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차량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K9의 노르웨이 수출용 차량 비다르라는 차량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노르웨이형으로 개량이 돼 있고 포탄은 스웨덴과 미국에서 개발한 것을 발사를 미국 땅에서 한 거죠. 야 정말 글로벌이네요. 그렇죠. 결과는 아주 잘 났어요. 뭐 오차가 1m뿐이 안 나왔다. 오. 그리고 엑스칼리버의 특기인 각도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탄도 곡선이 아니라 산사면 뒤에 있는 것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탄도를 만들면서 때릴 수 있었다라고 해서 테스트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테스트가 나오니까 지난 4월에 했는데 요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많은 일이 있겠죠. 뭐 어떻게 움직이는 세력들도 있을 거고. 그랬더니 이 약간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됐다. 드디어 이제 수출길이 열렸다. 미국의 수출길이 열렸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그렇게 뭐 한국 장비를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테스트 결과가 좋으니까 게다가 사용된 모든 게 나토잖아요. 네. K9이 또 많은 수가 나토 국가에 팔렸으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까지 먹는구나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 땅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 뿐이지 미군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률은 아직도 50대 50인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김치국 한 삽을 크게 들이킨 거죠 지금. 왜냐하면 기사들이 대부분 봤는데 마지막이 현재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고 현행 미군 자주포는 성능이 K9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K9 자주포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훨씬 떨어지는 건 아니고 M109A7이죠 지금 현재 최신형이. 근데 이것이 K9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못 미치는 기본 이제 아주 그 탑 클래스에 좀 못 미치는 또 미 육군의 어떤 위상을 봤을 때 자주포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제식화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크루세이더라고 알고 있는 예전에 미국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 자주포의 연장선상에서의 개발을 내지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자주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K9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거 분명히 생각하고는 있을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그래서 유마 시험장에서 사격을 한 것도 K9을 꼭 집어서 사격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예요. 미군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K9을 진짜 만약에 시리즈 같은데 한번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현역에서 지금 680문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500문 한 번 수출하는데 500문 이상을 수출해야 되니까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른 나라 장비들을 잘 안 쓰기로 유명한 미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K9을 운영해 본 그리고 미국의 말씀하신 M109A7을 지금 거리에서 본 그런 화력을 투사해 봤던 포병 지휘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실제로 해본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비교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보통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국산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되게 담백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한 분은 되게 담백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지금 군대에서 나오셔서 그 어떤 편하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그분 자기도 반신반의했는데 K9A1 정도 되니까 이제 M109A7과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해보고 안에도 직접 타보고 부대장으로 운영도 해보니까 K9A1이 더 좋은 면이 많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군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전시를 하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한국에 같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디스코리아 같은 데서 전시하고 그럴 때도 미군 병사한테 한번 저는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냥 되도 안 되는 영어로 네. 물어봤죠. 태 기자님한테 되면 될 것도 아닌데 아니.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병사 말단 병사긴 하지만 훨씬 좋다. K9이 더 신식이고 이건 아무래도 구식이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영어로 했는데 분명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의 미국 수출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엑스칼리버를 중점으로 한 시험이었고 그랬던 거고 엑스칼리버가 사실 좀 단점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포탄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뭐 단점이 없진 않죠. 일단 첫 번째는 비쌉니다. 말씀하신 엄청 것처럼.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투사하기엔 굉장히 좋은데 그거 말고는 막 쓰기는 힘든 거죠. 우리도 엑스칼리버를 제가 알기로는 2발 정도를 수입해 왔어요. 필요에 의해서.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유마 시험장에서 실사격하는 정도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사격을 했대요. 근데 엑스칼리버의 어떤 고장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잦았던 것 같아요. 2발 중에 한 발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우리가 풍산에서 또는 한화에서 충분히 이것을 개발할 수는 있는데 그런 명중오차 아까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한 CP 1m 수준까지는 가려면 정말 그 포탄 가격이 엄청 비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 육군 포병 장성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엑스칼리버급의 정밀 유도 포탄 국산을 개발해서 그거를 배치한다 그러면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이면 대한민국 육군에서 받아들일까요? 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답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정 작가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사겠어요? 한 몇백만 원 수준도 진짜 겁낼 것 같은데. 아유, 거기 정밀 유도 포탄이니까 네, 거기 네. 들어가는 GPS 장비만 해도 가격이 그쵸. 어마어마할 네, 텐데. 최 기자님은 보통 그런 거를 국산화하면은 한 70%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은 한 3,500. 3,500 정도. 야, 거의 정확했네. 3천만 원대라면 쓸수 대한민국 있다. 육군에서 오케이 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에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사정거리가 지금 북한 애들은 지금 50km 훨씬 밖에 있는데 우리가 정밀 유도에서 때린다면 그런 데를 때려야 되잖아요. 또 아까 엑스칼리버 시험에서 산의 후사면을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가 돼야 됐는데 사정거리가 아직까지는 50km가 이제서 되는 거니까 좀 그거보단 더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은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화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업체들이 주문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풀로 공장을 가동해도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 업체를 만났는데 모 업체의 주문량이 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분들이 그 사람들이 요새 주문을 안 받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지인이.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한 10년치는 벌써 받아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우리 국민으로서 보면 좋은 건데 그분들이 그래서 개발할 여력이 없구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의 내피셜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이게 또 지난번에 이제 우회 수출 비슷하게 우리가 한 30만 발 알려진 건 30만 발인데 사실 거기에 몇십만 발이 더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붙었다는 소리도 있고. 거기 지게차를 운반했던 분의 어떤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네. 보안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당 수준의 재고가 우리가 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채워놔야죠. 다시 채워놓기 위해서 풀로 지금 돌리고 있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한 여러 문제 때문에 나토국에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이런데도 155mm 포탄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건 그렇지 않은 범위건 그런 재고 물량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돼야 된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에피소드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려보는데 이 엑스칼리버를 비롯한 정밀 유도 포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좀 그렇다라는 그렇죠.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칼리버의 미래 시점에서의 보완돼야 되고 앞으로 이런 정밀 유도 포탄이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는 것이 지금 글로벌한 입장에서의 어떤 이슈다라고 하는 거 한두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결합돼야 될 게 사거리 연장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비싼 비용을 감당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화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정밀 유도를 해서 맞추면 그 고가치 표적일 테니까 사실 155mm 입장에서는 파괴력이 극대화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엄청 어느 정도- 비싸겠다. 네, 그러긴 한데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가성비의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타겟이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풍사 부스에 가서 봤을 때 사거리 연장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라 여기에 결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은 당연히 지금 뭐 K315도 개발돼서 지금 행산해서 지금 배치되고 있고요. 사정거리 지금 100km급을 그쵸. 개발하고 있죠. 램제트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어떤 이슈 있고. 태 기자님은 앞으로 정밀 유도 포탄을 한정해서 본다면은 예.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화력 유도하는 지휘관의 입장을 보면 지휘관을 화력 유도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특히 현대전에 와서 만약에 잘못 포격을 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포격이었다 해도 의도치 않은 희생이 생기면 지휘관은 그 다음에 화력을 투사할 때 약간 소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밀 유도탄은 제가 보기에는 지휘관이 화력 유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도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래식 탄과 정밀 유도탄을 균형 있게 잘 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맞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 유도 포탄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바라는 정밀 유도 포탄의 미래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재밍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재밍 기능까지 좀 들어간 조금 단가가 비싸지더라도 그런 거 정도면 사정거리는 포기하더라도 정밀 유도 포탄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고가치 표적을 일단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정거리 안에만 네.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계속 이거를 주시하고 있고 풍사이나 하나 같은 그런 관련 방산업체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관들도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정밀 유도 포탄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